자, 요 부분을 좀 이제 여러분이 아실 필요인데, 굉장히 분양자가 양호하고 견실하고 하자 보수에 대해서 어떤 의지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 다이아그램 중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많은 부분을 책임져서 해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죠? 시공자 중에 정말 명성이 있는 그런 데는 웬만하면 하자 보수 해줘요. 해주자. 이 이제 시공자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잘못이 뭐냐 하면 이 하자 보수 보증금 100분의 3이죠. 100분의 3이라는 금액이 잘못된 생각 두 가지예요. 입주자들은 또는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사람이 100분의 3은 우리를 위해서 써야 된다. 무조건.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음에 이제 시공자의 잘못된 생각. 100분의 3 중에 안 쓰는 만큼 이익이다. 그런 생각,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100분의 3을 보장해 놓는 거고 그 사람이 공사를 잘하면 적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을 그만큼 우수한 품질로 공사를 잘하면 적게 쓰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공사를 엉터리로 하면 100분의 3이 뭡니까? 100분의 10을 써야 되고 100분의 20을 써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실질적으로 판결 금액이 100분의 15가 되는 판결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부실공사한 거죠. 네. 그래서 양호한 분양자는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도 이만큼 돈을 안 써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양호한 분양자가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고 불량한 분양자, 좀 명칭이 좀 이상하죠? 이상한데 불량한 분양자는 되도록이면 안 해주려고 하죠. 예. 이거보다 더 작을지도 몰라요. 아예 그냥 손을 안 대려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개선돼야 되는 현실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정도 보수만 해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오피스텔 관리단이라든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이걸로는 만족이 못하죠. 그래서 사법적으로 해결할 때 양호한 분양자가 해준 것보다는 작지만 이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해도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그러냐면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박스가 요거라면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박스는 이거다.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두 개가 어긋나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뭘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이걸 그릴 때는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 하자라고 보는 부분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라고 보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다르다. 옛날에는 이게 크게 달랐어요.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어. 소송에서 하자라고 판단하는 부분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로 판단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거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점점 가까워지면서 일치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왜?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혼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법부 입장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기준과 같이 해야 소송을 안 하고 분쟁조정을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소송을 줄이죠. 예. 분쟁조정한다는 건 서로 합의한다는 거거든요. 판결을 받는 것보다 서로 악수하고 합의한다는 거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더 일치될 거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하자 판정 기준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집합건물법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집합건물법에 있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 기준은 아직은 없어요. 다만 공동주택에 있는 하자 판정 기준을 인용해서 사용해요. 괜찮겠죠? 그럼 공동주택에 있는 하자 판정 기준이 거의 한 3년, 4년 거쳐서 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점점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집합 건물에서 그걸 따다가 이렇게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관계없어요. 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하고 사법적 판단 중에 가장 큰 차이가 균열이에요, 균열. 네, 균열이에요. 그러니까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0.3mm 이하의 미세균열에 대해서 그 균열에서 누수가 되거나 그 균열이 철근 위치에 발생해야만 하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사법부에서는 0.3mm 이하 균열도 그냥 다 하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균열의 대부분은 0.3mm 이하라고 보고 있어요. 80% 이상이 0.3mm 이하 균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엄청나죠. 근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개선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부분이 일치시키는 쪽으로 앞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하자 소송이나 하자 분쟁을 통해서 점점 그 하자에 대해서 의견을 좁혀 나가고 기준을 정해 나가고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강의로 끝나지 않고 계속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계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자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도면이에요. 이제 하자라는 걸 어떻게 판단해요, 그죠? 하자, 물론 아까 하자 판단 기준 중에 법을 위반했다, 계약을 위반했다, 하자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죠? 설계 도면대로 안 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법 위반하면서 공사한다든지 법을 위반하면서 예를 들어 설계를 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또 계약상 의무를 다 하죠. 그런데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는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계 도면대로 안 하는 걸 하자라고 봤을 때 그 하자 판단 기준은 설계 도면이 되는데 이 설계 도면 중에 어느 게 우선하느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이슈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137페이지에 보면 138페이지네요.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 기준안 중에 9번에 보면 그 박스에 있는 거예요. 9번.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설계도서를 해석할 때 설계도서 간에 상호 오류가 있을 때 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설계도서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공사 시방서. 공사 시방서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 도면. 그 다음에 전문 시방서. 그 다음에 표준 시방서.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다만 여기서 이제 예외가 뭐냐 하면 도급 계약서에 도면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해 놓으면 그게 제일 우선해요. 그러니까 도급 계약을 맺을 때 이제 분양 계약은 아니죠. 그거는 도급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공사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우리 계약의 도면의 우선순위는 1번 설계도면, 2번 시방서 이렇게 놓으면 바뀌는 거예요, 두 개가. 근데 그런 게 없었을 때, 도급계약서가 그런 명칭이 없었을 때는 이걸 따른다. 공사 시방서, 도면, 전문 시방서, 표준 시방서. 그래서 도면보다 공사 시방서가 위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예, 위에 있다. 그래서 시방서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사 시방서, 설계도면, 전문 시방서. 근데 이제 집합 건물이나 공동주택에 제가 이제 점검을 나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방서가 없어요, 시방서. 맞죠? 시방서 없어요, 시방서. 그러면 도면이 우선해요.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서 바로 요거예요. 시방서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 시방서가 없는 상태에서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 시방서인데 도면에 명기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디 도면에 명기할 수 없다고 도면에 보니까 없어, 해당 내용이. 그러면 어디 가서 해석해야 되죠? 시방서가 없기 때문에 전문 시방서로 가야 돼. 전문 시방서도 없어. 전문 시방서라고 하면 주택공사 표준 시방서 이런 거예요.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이런 거. 그런 거죠. 그 전문 시방서가 없을 때는 표준 시방서로 판단해야 돼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문 시방서, 표준 시방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공사와 관련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보면 137페이지 한번 볼게요. 137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 137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표준 시방서는 모든 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 규정이 아니며
특히 표준시방서 제1장 총칙에는 공사계획의 내용과 설계도서에 충실히 시공하고 공사 담당자와 합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공사시방서와 사용 승인 도면, 준공도면이죠. 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여 설계도서 적용순위,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내용을 여과 없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까 표준시방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건축공사의 바이블이에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공사시방서가 없다고 표준시방서의 내용을 끌고 와가지고 이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건설감정실무, 이 건설감정실무라는 거는 뭐냐 하면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에요. 다섯 번째 줄이죠. 이 건설감정실무는 서울중앙법원에서 감정인들을 교육시킬 때 썼던 교재예요. 너네가 앞으로 감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공사시방서가 표준시방서보다 우선하지만 중대한 기능, 성능, 안정상 시공 기준에 대해서 공사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표준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표준시방서 내용이 그렇게 우선해서는 안 되죠.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지만 안전상, 기능상 정말 중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너무나 스펙 다운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시공사가 일부러 그렇게 스펙 다운 했다는 거예요. 일부러 스펙 다운해서 안전상, 기능상 문제를 끼치면 시방서 내용을 끌어와서 판단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근데 지금 논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게 강의 드리기에도 좀 뭐할 정도로 굉장히 원고, 피고, 시공사, 분양자에 따라서 시방서에 대한 해석이나 끌어다 쓰는 게 계속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정리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가면 우리가 이제 뭘 한번 봐야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도면이 있는데 도면 사이에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어떤 도면대 재료 마감표하고 실제 건축 평면도의 도면이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떤 걸 우선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좀 논란이 생기죠. 이거에 대한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제 나름대로 13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통상적으로 거기에 볼게요. 같은 우선순위에서 우선순위. A번. 통상적으로 상세한 도면을 우선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감정인들이 대개 이제 동의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상세도에 있는 걸 우선하자. 두 번째, 그 도면의 제목에서 목적하는 도면을 우선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건축 마감도. 그러면 건축 마감도가 있고 여기 평면도가 있다면 마감은 마감도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도면의 제목이 목적하는 도면을 우선한다. 세 번째로 도면 중에서 시방 개념에 해당하는 도면. 시방 개념에 해당하는 도면인 게 뭐냐면 재료 마감표, 수목 집계표, 장비 일람표. 이런 거는 그 뒤에 있는 도면보다 우선하자. 그러니까 평면도에 마감을 이렇게 막 그려놓고 뭐 화살표하고 표시했는데 그걸 다 정리한 게 재료 마감표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차이가 있으면 재료 마감표를 우선하자. 그렇게 이제 감정인들이 모여서 대금 그렇게 이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도면에 오류가 있어. 같은 동급의 도면인데 오류가 막 있어요. 여러 가지 도면을 보고 다수의 도면에서 명기하고 있는 것을 맞는 거로 보고 우선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대충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됐고요.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자 담보 체임 기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합건물법은 2년에서 10년이에요. 주택법은 1년에서 10년인데 2016년 9월 달에 8월 16일 그리고 시행령 9월 1일 공동주택관리법이 생기면서 2년에서 10년으로 집합건물법과 일치시켰죠.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교재 149페이지에 보면 집합건물법에 대해서 나오고 140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140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보면 이게 이제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에요. 거기 5조에 보면 5조의 1항에 보면 그 위부터 봐야 되겠네요. 위부터 보겠습니다. 거기에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법 9조 2항 위에 박스예요. 위에 박스 보면 담보책임기간의 존속기간 해가지고 1번에 건축물의 건축물 주요 구조부 및 지방공사의 하자는 10년. 아까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외에 하자는 5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박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그 얘기는 뭐냐면 5년 이하 하자에 대해서 5년이라고 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2번에 가보면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이런 것들은 5년. 그리고 건축법에 의한 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는 3년. 마감공사는 2년 이렇게 나누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번은 주택법이니까 넘어가고요. 이미 이제 주택법은 힘을 잃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나와 있는 게 공동주택관리법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그 위에 박스 공동주택관리법 박스에 동그라미 2번에 글자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2번에 쭉 두 번째 줄 정도 가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별 시설공사별로 10년이라고 돼 있어요. 10년이다. 담보책임기간은. 그리고 그 밑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동그라미 1번 박스의 중간 아랫부분에 해당해요. 내력구조부별은 10년, 시설공사는 별표 4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공동주택법과 집합건물법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봐주면 여러분 144페이지 보면 이게 이제 공동주택법의 별표 4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인데 여기 보면 마감공사 해가지고 2년이라고 돼 있어요. 144페이지 2년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1년은 없는 거예요. 이건 집합건물 것도 마찬가지죠. 2년은 이제 1년은 없고 2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담보책임기간은. 근데 그 중에 한번 우리가 유의 있게 봐야 될 게 1년 마감공사 중에 유의 있게 봐야 될 게 쭉 보다 보면 가전제품이 나와요. 가전제품.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전제품의 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이냐 논란이 많았었어요. 어떤 혹자는 이걸 뭐 그 가전제품의 AS 기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2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집합건물법 같은 경우에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그렇게 상세하게 안 나타내고 있죠. 아까 봤죠, 그죠? 한번 볼까요? 아까 보셨죠? 140페이지 밑에 박스가 집합건물법 시행령에 의한 담보책임 기간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는 2번에 가나다 보면 가에는 대지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5년. 다음에 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3년. 마감공사 등 2년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공동주택관리법처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두 개를 일치시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헷갈린다.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가전제품의 담보책임은 몇 년인가 헷갈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공동주택법의 이 별표 4를 따라 주셔도 괜찮아요. 네, 큰 차이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3년 보면 쭉 나와요. 잘 아시는 것들이 나오고 3년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3년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게 조경공사가 있죠. 조경공사가 원래는 2년이었죠. 근데 3년으로 됐어요. 그래서 나무가 죽는데 이게 죽는데 이게 하자냐 아니냐 판단하는 데 있어서 2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2년이 지나고 나서도 공사상 잘못으로 나무가 죽더라는 거죠. 그래서 3년 정도는 해놔야 이게 공사상 잘못인지 아닌지 알겠다. 그래서 3년으로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146페이지 보면 쭉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서
5년 차 한번 볼까요? 5년 차. 5년 차 보면 대지조선공사가 5년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그전에는 몇 년이었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그전에는 2년이었죠. 2년. 2년인데 5년으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보도블록이 침하했다. 아스팔트가 침하했다. 그래서 구배불량이 생겼다. 옛날에는 그게 2년이었는데 지금은 5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집안 침하에 의한 물고임이 2년 가지고는 이게 공사장 잘못에 의한 하자가 2년 안에 다 발생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 이후에도 발생하더라. 담보책임기간이라는 게 뭐나요? 실질적으로 공사장 잘못에 의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조경하자 같은 경우에는 2년이 지나고도 공사장 잘못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담보책임기간을 늘려줘야죠. 그런 취지로 공동주택관리법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예. 뭐 자재의 우수성 때문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늘 수도 있는데 그 어떻게 보면 보다 그런 것도 있고 이 하자에 대해서 자꾸 이게 분쟁이 나다 보니까 보다 두텁게 구분 소유자나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 그게 더 이제 크다고 보이는 거죠. 예.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철골공사 있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 조족공사가 5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지하 주차장 외벽 쪽으로 이중벽이 쌓이거든요. 바깥쪽에 콘크리트 있고 내부에 조족벽으로 이렇게 이중벽을 만들죠. 그때 그 조족벽 담보책임기간 5년으로 이렇게 5년. 예. 이해되시죠? 예. 예, 그 5년은 여러분 141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141페이지. 제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집합건물법이 거의 일치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번에 보면 대지조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 외벽에 있는 조적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방수공사 5년.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강의를 드리고. 자, 요거 한번 설명할게요. 요거 설명하면 이제 다 이해가 되실 텐데. 넘어갈게요. 이제 10년 이상 지나간 거 강의에서 빼겠습니다. 2017년도니까 2007년 이전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강의할 때는 이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여기부터 하면 되겠네요. 2013년 6월 16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집합건물법이 개정되면서 집합건물 시행령이 만들어졌죠. 그 이전 2013년 6월 16일 이전에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기간은 몇 년이죠? 이전으로 가볼게요. 10년이죠. 요거 이전이죠. 10년. 그러니까 2013년 6월 16일 이후에 집합건물법은 변경된 담보책임기간을 따르지만 그 이전에 집합건물법은 1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집합건물법의 담보책임이 10년인데 실질적으로 집합건물법에 사용되는 자재들은 10년 동안 다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완벽하다기보다는 법이 미비한 거예요. 그래서 집합건물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2년, 3년, 5년, 10년 만든 거예요. 그게 2013년 6월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하시는 집합건물이 2013년 6월 16일 이후에 준공됐다. 그러면 담보책임기간은 2년, 3년, 6년, 10년, 2년, 3년, 5년, 10년. 2013년 6월 이전이다. 이전에 준공됐다. 그러면 여전히 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짧아졌죠. 짧아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짧아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법이 완비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현실화됐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택은 그때도 2013년 6월 때에도 여전히 주택은 1, 2, 3, 50이죠. 집합건물이 이렇게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은 여전히 1, 2, 3, 50이에요. 두 법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이면서도 집합건물법의 하나거든요. 집합건물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두 법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합건물이면서 공동주택인 경우 도대체 이게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느냐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상복합이 있는데 위에는 공동주택, 아래는 상가 막 이런 경우에.
집합 건물이죠. 차이가 생기네요.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죠. 그래서 2016년 8월 달에 집합 건물처럼 공동주택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공동주택을 관리한다. 그럴 경우에는 2016년 8월 10일 이후에 준공된 거면 이걸 따르면 되고 그 이전이면 예전 주택법을 따르면 돼요. 다음에 2013년 6월 이후에 준공된 집합건물법은 이걸 따르면 되고 그 이전은 10년. 그런데 2013년 6월 16일 이후에 공동주택 따르면 되죠. 다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 때문에 나중에 이게 법률상으로 조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택법보다는 공동주택이 우선하거든요. 그러면 담보책임기간이 1, 2, 3, 50인데 이게 우선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1년 차 하자가 2년 차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공동주택의 타일은 1년 차인데 집합건물법으로 해석하면 그게 2년 차 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타일 하자가 1년 안에는 발생 안 했는데 2년 바로 그 전에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자 보수 해달라.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라고 했을 때 그런 소송이 발생했을 때 그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둘 중에 어느 게 맞느냐 판결이 나면 이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이 두 법의 차이를 누가 뭐라고 명확히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관리라는 차원에서 보면 담보 책임 기간이 짧다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1년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관리해야지 이게 2년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자보수 요구도 안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죠? 법적으로 보장 못 받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 강의할 때는 요 사이에 2013년, 2016년 사이에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이거대로 그냥 관리해 주십시오. 이거대로 관리하다가 담보책임기간이 늘어나는 거야 더 좋은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